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 진행하게 될 조미경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첫 번째 컨텐츠는 개인 대상으로 실천하는 기법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 대상 실천하는 기법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그리고 집단을 떠나서 우리가 개인과 가족을 떠나서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학습해 보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소그룹의 집단을 떠나서 이 빌리지, 하나의 어떤 지역을 구성하는 단위별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에 대한 실천 기법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이 나올 건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복지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 학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막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듯이 내 재정이 아니고 우리의 재정이 아닌 걸 가지고서 누군가한테 분배를 해줘야 될 때의 형평성이라던가 어떻게 나눠주는 방법, 그리고 그랬었을 때의 평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외부에서도 압력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나 자신 스스로도 잘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어떤 가치라던가 지식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정한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을 사정을 하고 개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심리적이고 궁극적, 사회적으로 일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이랬었을 때의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실천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환자를 처치하거나 처방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진료가 끝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약이 떨어지면 다시 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또 구매를 하면 되고, 그렇지만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은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줘서 그 사람이 약을 먹고 그 질환이 호전이 되거나 나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타에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상호 의존성이 있는 이런 환경 안에서의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하는 단계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시작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활 능력은 있는 사람인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지를 보셔야 될 거고, 혹은 이 사람이 알코올릭인지 아니면 예전에 굉장히 많았었던 뭐 도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뭐 시대적으로 조금 많이 달라요. 이러한 것들을 탐색을 하는 게 이제 시작과 탐색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진단이라고 우리 흔히 예전에는 과거에는 불렀었던 사정 단계에 이릅니다. 이렇게 개입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고 계약을 해서 개입 행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다던가 회차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 따른 개념이 넓은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어떠한 물리적인, 지리적인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복지기관을 접하는 게 이렇게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실천에 그래서 개인 대상으로 실천 기법이기 때문에 실천 대상은 개인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특징은 1인이 기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본다라는 게 가장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천 대상에서 가족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챕터에서 보게 될 건데요. 가족 대상 실천 기법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어떠한 가족의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가계도를 갖고 있는지, 생태도를 갖고 있는지, 뭐 생활력 도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실제로 그랬었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도 보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윤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그리고 지지를 할 건지, 옹호를 할 건지도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게 이 실천 대상의
가족일 때의 역할 모형입니다. 자,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규모가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이렇게 어떻게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그룹핑으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뭐 치료 집단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지지 집단들도 여기 해당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천 대상이 지역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조금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이동에 대한 불편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혹시 고령인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지, 개입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일 때는 어떤 지역사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지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뭐 농촌에서는 숟가락 개수도 다 알고 있다, 옆집의 숟가락 개수도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지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인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이 지역에서의 실천 대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개인을 대상으로 실천을 할 때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접목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평가를 받는다던가 이럴 때는 사실 이러한 이론 모형들이 현장에서는 막 많이 떠오르거나 투입됐었을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때는요, 이론 시험은 정말 모든 챕터에서, 모든 과목에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론에 대해서는 조금 학자들 이름과 이론명하고 매치시키는 것도 그렇고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취득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정신역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어기제가 작용이 되는 이러한 모델이고요. 방어기제다라는 거는 내가 좀 불편한 상황일 때 나를 보호하는 것들, 어떤 자세나 이러한 것들, 회피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그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이라던가 아니면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과 연관해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아동들이나 청소년이라던가 유아의 이러한 정서적 이런 발달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보고 학습 태도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무의식에 잔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에 이 사람은 이제 뭐 물론 그러지 않을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가정폭력에 이렇게 영향을 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러한 굉장히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도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뭐 억압하는 이러한 방어 기제가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개입하는 기법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 중에 이제 연상법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딱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는 것들을 딱 바라봤었을 때 제3자로 바라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랬었을 때에 다가오는 것들, 감정이라던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개입을 하는 것들이 이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심리사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사회복지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인간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보는 다른 어떤 과학과는 다른 과학과는 분야랑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상황 속의 인간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주변에 있는 어떠한 조직, 가족 아니면 지역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는 것들이 이 심리사회 모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거를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지금 클라이언트가 판단할 수 있는지
대한 심리적인 부분 혹은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시는 게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내 스스로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치료가 먼저 시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도 굉장히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사회복지 쪽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우리가 개입하는 거는 직접 개입을 할 건지 간접 개입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직접 개입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개입을 하고 직언을 하는 것들이 이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되고요. 간접 개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어떤 걸 연결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러한 무드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의뢰를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 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의뢰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간접적인 이런 개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를 하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 정신분석 이론에는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드냐, 자아냐, 초자아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제가 다른 교과 과정에서도 우리가 제가 이 빙하 그림을 그려놓고서 설명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이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만 2세 전후로 이렇게 사랑과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그 이후에는 서서히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모델에서의 이론에서의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이 어머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양육을 하는데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의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의 단점으로 꼽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잘못된 인지 아니면은 오류로 인한 판단으로 인한 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방을 하게 되는 것들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가장 많은 예시로 대부분 많이 드는 예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오리가 가장 처음 본 사람을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생명체를 보고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는 거 여러분들 그 얘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어떠한 외부적인 그리고 학습되어 있는 모방되어 있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합쳐져 있는 게 이 인지행동 모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랬었을 때의 특징은 영향을 받아서 행동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인지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게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자, 이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우리가 앨리스 이론을 빼놓고서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도표로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ABCDE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어떠한 신념, 이때의 비합리적인 신념이다라는 거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꼭 해낼 거야. 이런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것들 표현인데요. 우선은 ABCD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면 A 항목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선행 사건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지금과 비교를 해서 보게 되고 그랬었을 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또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논박을 하게 되고 그랬었을 때의 효과 그를 통해서의 이제 피드백을 온다던가 아니면은 환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들이 이 앨리스의 합리적인 정서 행동 치료이고요. 그랬었을 때의 이 치료하는 기법 모델이 A, B, C, D, E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비합리적인 이러한 신념으로 바꾸도록 하는데 지지를 해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단어들이 몇만 개의 단원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던가 사회적 지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러한 연구 보고서도 발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이 비합리적인 신념에 따른 이러한 언어들을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원조를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개입하는 과정은 비합리성을 탐색해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꾸준히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거리감을 느끼다 보면은 우리가 어때요? 나의 어떤 평상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꾸며진 모습 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라포 형성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유대감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심리적으로 위안도 해준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합리성을 탐색을 하고 그랬었을 때 발견되는 비합리적인 어떠한 신념들에 대한 발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표현을 어떻게 하고 그를 통해서 평가하는 게 이 앨리스의 정서치료 행동 모델이라던가 인지행동 모델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앨리스 이외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학자가 있냐면 백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거든요. 이 두 분의 학자는 굉장히 그 사회복지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독서요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문서나 녹음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크라테스식 이런 문답법을 사용을 한다라고도 이제 예시를 많이 해서 사례를 들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람을 개인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걸 얼마만큼 끄집어내느냐를 통하는 거고요. 굉장히 교육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 백의 인지치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사례를 개념화하는 게 필요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라고 개념화해서 치료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과정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종결 단계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고 되면 이제 나중에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는 마이켄바움의 이러한 인지행동 수정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기 강화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나 스스로 내가 했던 것들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건데요. 그 두 가지가 모두 강화가 되는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나타나는 게 인지행동 수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과제 중심 모델에 해당이 돼요. 그 사람의 그 한 개인의 어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펴기 위해서 방법에 접목하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프로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1970년대 초에 시카고 대학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가 수행하는 동의하는 과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으로 조직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개입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시작, 초기, 그 다음에 중기, 종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팅을 합니다. 면접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어때요? 적극적으로 임할 거고요. 이 어떤 개입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수능도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의뢰를 받고 참여하게 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등 떠밀려서 온 거기 때문에요.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팔짱을 낀다던가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방어적인 것들이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막아낼 거야 라는 방패 같은 이러한 제스처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그분을 어떻게 팔짱을 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나와의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해서
잘 개입을 시킬 건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작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초기 단계인데요. 문제를 규명을 하고 문제를 규명한 거에 떠나서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정말 어떤 그 생계라던가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최저 생활 유지하는 거가 완전히 정말 급하다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이분은 그 정도는 되지만 어떤 거주하는 게 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임시 의탁을 해야 될 곳이 필요하다라든 이러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결 단계에는 개입한 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성취가 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 개입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천 모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역량 강화 모델이다라고 하는데 강점 모델이다 이렇게 교재마다 조금씩 이렇게 타이틀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파워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이렇게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죠. 임파워먼트가 있는지. 그래서 그 권력을 재분배하는 어떤 구조적인 상황을 수정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퇴직을 하고 사실은 그전에는 어떤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었다라고 하면 일을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떤 자녀한테 이제 의탁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경제적으로 기반도 소실이 되고 그리고 주변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친구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세상을 떠난다던가 그리고 소속되어 있던 회사도 이제 우리가 퇴직을 했으니까 없게 되겠죠. 이러면서 굉장히 무료함도 많이 느끼고 소속감도 이제 못 느끼게 되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러한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랬었을 때 이제 어떠한 그 노년기에 접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역량 강화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위기 개입 모델이다라고 하시면은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다이렉트로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위기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위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불안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위협을 느꼈을 때라던가 이런 그 사람이 느끼는 위험의 정도는 다들 다르잖아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정도는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랬었을 때 대처라던가 아니면은 스트레스 정도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좀 잘 파악하시고 굉장히 유리처럼 굉장히 멘탈이 약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래도 굉장히 세월의 풍파를 굉장히 건디셔가지고 무디게 꿋꿋하게 건디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개개인의 우리가 맞춰서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랬었을 때 위기라는 거는 취약한 상태에서 불균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처하고 그 상황을 경감할 수 있는지 경감할 수 없는지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취약 단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킹. 예전에 굉장히 많이 재조명됐었었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내가 위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분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이렇게 몇 미터 이내에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도 다 신고자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서 굉장히 이 클라이언트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막 수면을 잠을 못 자니까 어때요? 우리가 막 창난도 오고 환청도 들리고 막 이러시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때요? 직장 생활도 이제 못 하게 되겠죠. 굉장히 많은 한 사람이 굉장히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기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개입을 하고 잘 진행을 했었을 때 봤을 때 취약한 단계에서 그다음에 촉진되는 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위기 단계가 됐었을 때 재통합 단계까지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심할 때는 집 밖을 못 나가고 그리고 남자를 보면 무서워하고 뭐 이러한 것들 치료가 돼도 이제 밤에는 잘 다니는 게 무섭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클라이언트에 맞게끔 위기 개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동 수정 모델이 있습니다. 행동 수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파블로우와 그다음에 스키너가 진행을 하는데요. 파블로프와 스키너의 그 이론들 중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결정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실험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벨이 울리면 음식을 주게 하고 음식을 먹게 했더니 어느 날은 배를 울리고 음식을 안 줬더니 걔가 침을 흘리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 조작적 조건 아니야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제 행동 수정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행동 변화 기술 그랬었을 때 변화하는 것들은 강하게 처벌을 한다던가 당근과 채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강화, 처벌, 그다음에 차별적인 자극을 준다던가 그리고 회피 행동이라던가 조건화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제시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들이 이 실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 개인 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서 나타난 거지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들이나 가족이라던가 회사라던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의 친구 또래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 대상 실천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와 그다음에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경계가 틀어지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가 다 가정을 이루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상실감이 굉장히 크게 오고요. 이게 굉장히 호르몬의 주기에 따라서 폐경이라던가 이러한 노년기에 한꺼번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박탈감을 느끼는 시기에 같이 이렇게 와버리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복지관에 오셔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래 집단 다시 만나시고 운동을 하신다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이 가족의 기능을 봤었을 땐 당연히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라던가 아니면 경제적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출산이라던가 다양한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우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2019년부터는 1인 가구 수가 거의 한 28%? 29% 이렇게 해서 거의 30%에 육박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거의 한 3명 중에 1명꼴로는 혼자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지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노년기에 독거노인 중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주거 지원 해주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청년이 이렇게 주거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가족 변화에 따른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제 주변에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가족 유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한 명만 낳거나 아니면은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내 인생 즐겁게 즐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인생을 꾸려나가는 유형이 굉장히 다채롭다라는 거죠. 그렇고 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유형들이 다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노년이 됐었을 때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는 거죠. 친구라던가 가족인데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없는 이러한 부부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제 노년기에 만약에 사별을 한다던가 혹은 황혼 이혼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였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혼자가 됐었을 때의 문제. 그다음에 어떠한 질환이 발생했었을 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변화가 사회복지에 어떠한 지원을 하는 유형의 변화도 같이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론에서는 여러 가지 체계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족 향상성이라는 거는 가족의 어떤 규칙,
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꼭 이거는 했었어야 돼라는 것들, 각 가정마다 떠오르면은 생각하는 규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가족의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 구조적인 것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녀다, 자녀의 출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농경 생활을 했었을 때에는 한 명의 인력으로 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었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다들 이제 성장을 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났었을 때는요, 좀 다르게 이렇게 시대상으로 이제 각각의 핵가족이 진행이 되고 지금은 이제 1인 가족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의 가족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랬었을 때 보이는 가족의 경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 경계 문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지키냐 지키는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예의가 있냐 없냐 아니면은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받는 경우들도 있죠.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 친한 척을 하면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한 사람인데 조금 나한테 거리를 두면 내가 뭘 서운하게 했나? 라고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순환적인 인과성도 있고 활류고리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에 있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지 단계를 봤었을 때는 우선 가계도, 그리고 생태도, 그다음 사회적 관계망이라던가 생활력 도표라던가 아니면은 가족 사정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이러한 그 조직도를 보고서는 우리가 사정 도구를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제 가족 치료에서 보는 것들이 뭐 대표적인 걸 좀 예를 들자면은 어항 속에 이제 물고기 이러한 것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미술 치료를 통해서.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어항 속에 우리 가족들을 좀 꾸며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를 이제 그리게 해요. 그리게 하는데 물고기가 내 물고기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지위를 나타내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또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물고기다라고 하면은 물속에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겠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수족관 같은 거 키우는 거 보면 이렇게 공기 같은 거 주입해주고 먹이 같은 거 주잖아요. 그리고 예쁘게 난초 같은 거나 자갈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예쁘게 꾸며주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삭막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뭐 그림에서는 막 어항 위로 막 입을 내밀고 있는 이런 물고기도 있어요. 이 그룹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구나, 이 가족 안에서 어떻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뭐 수초 안에 숨어 있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가족 간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진단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조각. 있습니다. 가족 조각을 통해서 이제 친밀도나 가족 규칙 이런 거나 가족들끼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보웬의 세대 간의 어떤 가족 치료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이 가족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분이신데요. 가족에 있어서 다세대 이런 분석을 통해서 현재 가족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나의 문제는 이 클라이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 세대 간에 거쳐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랬었을 때에 이제 얼마만큼 그 가족한테 투사해서 볼 건지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단절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치료 목적이나 아니면은 개입 기법 에서는 탈삼각화 그리고 가계도를 그려보는 이러한 개입 기법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우춘 굉장히 많이 중요한 학자분이시거든요. 구조적 가족 치료인데요. 가족 안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가족 내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보는 게 이 민우춘의 가족 치료입니다. 그랬었을 때에 재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어떤 가부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또래하고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모, 아빠
이러한 역할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자녀들이 막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거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권위라는 거는 누가 세워주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의 모호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구조화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한 달 동안 벌이를 해서 내 가족을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맛 없이 막 투잡을 뛰고 막 이렇게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게 택배 배송을 하거나 막 이런 것들 새벽 배송하거나 막 이런 걸로 통해서 가족을 꾸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하고 유대 관계는 좀 덜하죠. 왜냐하면 놀아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말에 하루도 이렇게 쉬기 바쁘신 거예요. 이랬던 분이 가족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아빠랑 뭘 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유대감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없는데 아빠는 늘 항상 바쁘잖아. 우리한테 뭐 안 해줬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 자녀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가정에서는 가장인 아빠가 했던 것들인데 이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재구조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었을 때 개의 기법에는 경계 만들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류, 그 다음에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깨트리기, 이런 다양한 개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가족의 어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법에서는 사티어의 경험적 이런 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었을 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사소통의 유형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이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의 그 언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는 안 돼.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오늘 왜 학원 안 갔어? 너 숙제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어가 너라고 표현하는 거는 you가 되기 때문에 2인칭을 쓰는 이런 화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가 숙제 다 했는지 걱정이 되는데 물어봐도 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물어보지 말까? 이렇게. 엄마 궁금해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대화법일 수도 있는데요. 이 대화법이 스웨덴에서의 굉장히 그 남녀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대화법을 사용을 했는데 무려 70%가 이혼을 취하했어요. 이혼 그 소송을 하려고 넣었던 거를 취소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구분이 우선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냐 아니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의 개입 기법들이 있죠. 가족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역할극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참았던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엔 내가 막 폭발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아니면 폭력적인 사춘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 아들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대화를 바꿔서 하는 거죠. 그동안 아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그리고 아들이 엄마가 했던 말을 이제 아들한테 하고 본인이 했던 말을 내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에 이제 다가오는 것들을 피부로 체감되는 건 확실히 다르겠죠.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되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단기 가족 치료가 있는데요. 우리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자원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굉장히 단기적인 치료가 여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의 이제 개입 기법에는 이제 관계성이라던가 대처라던가 극복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던가 척도 질문이죠. 1점부터 5점 척도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8번째는 우리 헤일리의 가족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던 게 이 헤일리의 가족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개입 과정에서 보시면은 뭐 재정의 하는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비판적인 이러한 개념이라던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거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제 예를 만약에 들어보면 어제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막 다니다가 이동하는 중간중간에도 막 이렇게 뭐 메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노트북을 바닥에 떨어뜨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서는 노트북을 들었는데 노트북의 모서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본체랑 노트북 키보드가 벌어지고 모니터는 딱 이렇게 화면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저한테 이 학교에다가 메일도 회신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강의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료도 거기 있어서 오늘 중으로 다 이렇게 완료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에 순식간에 막 너무 머리가 막 멘붕이었었어요. 어떡하지? 막 생각을 했었는데, 나 너무 속상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올해 가기 전에 크게 내년에 좋은 일 있으려고 액땜했나 보다. 내년에 로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냥 의미를 아무 의미 없이 부여하고 그 노트북 구매한 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 노트북을 들고서는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가서 오늘 중으로 데이터만 복구만 된다고 하면, 왜냐면은 본체랑 키보드도 아예 분리가 됐었거든요. 모니터도 아예 나갔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복구만 된다고 하면은 돈을 얼마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 데이터만 더 중요해. 이런 생각으로 막 달려갔었죠. 다행히 30분 만에 수리가 돼서 제가 데이터를 받고 나왔었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든지 돌아오는 동안에 시간 버린 게 너무 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상황에 있어서 누군가는 오늘 왜 이래? 무슨 일이 이렇게 나쁜 일이 이렇게 세상에서 나쁜 일이 더 생길 수 없을 거야. 일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생긴 이 일은 사실은 다른 더 나쁜 일보다 이 일이 생긴 게 훨씬 더 좋잖아. 내가 어디에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잖아. 그냥 물건이 다친 거잖아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하냐면 클라이언트 하는 거예요. 지금 클라이언트 분의 상황에 있어서는 내담자분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님 상황에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님이 김장에 안 오셨어요?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혼자 다 하셨어요? 아드님만 오셨구나. 그래도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막 이러면서 말씀하세요.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더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분이 조금 더 기분이 리프레시되고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끝나고서 아들하고 저녁 식사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드님하고 데이트하셨네요. 오히려 며느님 안 오셔서 좋으셨네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게 헤일리의 가족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개인과 그리고 가족을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개인과 가족 안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는 좋은 사람만 있나요? 나한테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윗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늘 항상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는 너무 작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속상해 하시는 모든 직장인분들이 공감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죠. 그러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의 사회복지 실천하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이러한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개입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집단 지도자의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집단의 구성 요소에는 그래서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구성원 안에서의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도 필요하고요. 이 집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의 이 집단을 하나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은 우선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를 참여할 때 유사한 어떠한 그 성원을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분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A의 문제가 있고 이분은 B의 문제가 있는데 다 같이 모아놓으면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장소 선정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게 막 이렇게 꽃무늬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썼고, 그리고 방향제, 향기도 굉장히 많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떤 집단에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진행하는 고려했던 사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집단의 다양한 유형들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정서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구분에 따라서 1차 집단이냐 아니면 2차 집단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하고 자주 빈도 있게 만나는 친한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1년이나 2년 혹은 3년 그 이상도 안 봤지만 그냥 휴대폰에 연락처만 있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이러한 집단의 구분. 자, 그다음에 구성 방법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이 됐냐.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소속되어 있는 게 이 집의 가정이었고 이 집단이었던 거예요. 자, 아니면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단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집단의 목적이 어떠한 집단인지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냐. 예를 들면은 대부분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받는 문자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나 이거 가도 돼? 이거 궁금한데 가도 돼? 하고 보여주는 문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느 병원에서 어떠한 토론회를 한다, 아니면은 어떤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당뇨 교실 이런 걸 하는데, 내가 당뇨 있잖아. 거기 가서 이거 들어도 돼? 이거 가도 되는 거야? 공짜야?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는 당연히 가셔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런 곳에 가시면은 어떻게 케어하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들이 있는 거죠. 혹은 지지 집단이라고 해서 그러한 분들을 서포트해주는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이러한 가족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암 환자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면 이 가족들, 남은 가족들, 이러한 분들이 지지 집단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분들의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는 사회적 모델이냐, 아니면은 상호적으로 연관 있게 보는 상호작용 모델이냐, 아니면 치료 모델이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의 유형을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표는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사회복지사 취득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떠한 교육 집단, 학원에 다니고 있다.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집단이나 아니면 치유 집단, 그래서 마음 치유한다던가 이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유 집단이라고 하면은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집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어떤 색안경이라고 하면은 정신과 약 먹고 있어라고 하면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리나 정신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무슨 클리닉, 아니면은 쉼터, 아니면은 숲,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여기가 정신과인가? 아니면 여기가 이러한 거를 지지해주는, 이러한 집단들을 옹호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는 클리닉인가? 라는 거 잘 모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 집단이라던가 감수성 훈련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당연히 치료 효과를 보셔야 되겠죠. 치료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1가지의 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우선은 희망을 고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시설에 들어온 지 3일째고요. 네, 지금 3일째 술 안 드셨어요. 이렇게 희망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
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사회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감정의 정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동안 힘들었는지 이 감정의 정화할 때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아까 뭐 개입 과정에서 나왔었던 역할극이라던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익숙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시는 것들이 뭐 장구를 치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낙엽을 가지고 와서 스케치북에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막 수묵화 그리듯이 묵그림 그리기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뭐 울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나 그때 그랬어. 아유 나 그때 좋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막 아이 같은 표정 지으는 이 감정에 정화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의 응집력을 보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치료적 효과로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개인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집단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기록과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과 지역 대상 사회복지 기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